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양적 관계는 니네 거의 다 맞췄어. 그래도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잘 맞췄더라고. 몰롱도는 전체적으로 애들이 숙제를 다 내면 금요일반까지 다 내면 오답률을 봐가지고 50% 미만인 건 선생님 풀어줄 테니까 오늘은 질문이 있어 혹시? 뒤에 문제 중에 질문 뭐 선생님이 좀 풀어주긴 했지 그치? 저거는 풀어줬지 그 55쪽에 9번 풀어줬지 확인했지? 오케이. 그리고 59쪽에 11번도 풀려있지 안 풀려있어? 진짜로? 안 풀려있어 얘들아? 11번 잠깐 가봐. 자 니들한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잘 봐라. 너희들이 기억할 건 이거다. 몰농도 있지. 라디엠. 몰농도는 무슨 뜻이라 했지? 용액 1000ml에 그 몰수가 존재하고 질량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해서 세 줄. 근데 이렇게 뭔가를 섞는 문제 있지. 그런 문제에서는 과연 용액을 혼합 용액을 뭘로 정합니까? 뭐 부피 플라스크의 용적량을 보라고 했지. 부피 보라고. 결론 다의 부피 플라스크가 몇 ml짜리냐고. 500짜리잖아. 그지? 500ml짜리야. 맞지? 자, 포도당 수용액 500ml를 만드는데 이게 가나를 수용에 갇힌 양이 아니야. 물을 부어서 맞춘 거지. 맞지? 니네가 이번 테스트에서 5번을 그렇게 틀린 이유가 그거야. 물 500에 넣는 게 아니라고. 항상 용액을 500을 맞추는 거라고. 그 안에 몰수가 들어있고. 알았어? 그러면 너희들은 500에 몇 몰 들었는지만 찾으면 돼. 먼저 가를 가봐. 0.25 몰롱도라고 써있지? 해석해. 용액 1000ml에 0.25가 몇 몰이지? 몇 분의 몇? 4분의 1몰이잖아. 우리 몰수만 알면 되니까 질량까지 구하지 말자고. 그런데 거기에는 200ml 있잖아. 용액 1000ml가 200으로 가려면 5분의 1 줄어야지. 4분의 1몰도 5분의 1 줄어야지. 거기 몇 몰 있어? 20분의 1몰 있는 거야. 맞냐? 이해 갔지? 그 다음 나를 가봐. 나는 친절하게 포도당 몇 그램? 9g이라고 딱 정해줬네? 알겠니? 다시 말해서 중류수 200g에 포도당 그 그램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냥 포도당이 몇 그램 있어? 9g. 자, 포도당 분자량이 180이래. 1몰은 180이야. 그러면 180의 반이 90 아니냐? 90은 2분의 1몰이잖아. 9g. 20분의 1몰이잖아. 맞아? 그럼 20분의 1몰이 두 개 있네? 그럼 10분의 1몰이잖아. 500ml에 10분의 1몰이 있다고. 천에는 두 배 해봐. 5분의 1몰이 있겠죠. 0.2 몰농도. 지금 맞다. 알겠냐? 그 다음 12번도 이게 모의고사 기초인데 선생님 분수로 써줄 테니까 여기까지 알면 이 문제는 다 풀리는 거야. 잘 들어? 12번 첫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봐라. 0.5 몰농도 이렇게 써있지? 그럼 너희들 빨리 바꿔. 용액 1000ml에 몇 몰이 있다? 2분의 1몰이 있으면 되는 거야. 맞냐? 질량까지 써주면 좋지만 그건 여기서 묻지 않았으니까 그냥 몰수만 적자. 걔 몇 리터를 만들겠대? 1리터를 만든다고 해서 첫째 줄에 힌트가 다 나와있어. 용액 1리터를 만들려면 부피 플라스크는 몇 리터짜리 준비한다? 1리터짜리 준비하는 거라고. 알겠니? 용액 1리터를 만든다고 했으면 부피 플라스크 1리터짜리 준비해. 그런데 봐라. 가를 잘 읽어봐. 가를 읽어보면 그리고 나로 넘어가면 너희들이 눈치는 못 챘겠지만 약간 다른 게 있어. 뭐냐? 우리가 수산화나트륨 0.5 몰농도를 만든다 그러면 질량으로 재고 적당량 비커에 녹이고 그걸 다시 붓고 이랬잖아. 근데 얘는 염산 자체가 용액이라 따로 비커에다 녹일 필요가 없어.
다이렉트로 보면 돼. 알았냐? 대신에 니네 아까 첫째 줄에서 뭐 배웠어? 용액 1000ml에 몇 몰 있어야 된다고? 2분의 1몰 있어야 된다 했어. 됐지? 근데 우리 가에서 준비한 염산이 몇 몰 농도짜리인가 봐봐. 12몰 농도지? 그럼 용액 1000ml에 몇 몰 있다고? 12몰이 있는 거라니까? 용액 1000ml에 12몰이야. 우리는 몇 몰 필요한데 지금? 2분의 1몰. 여기서 무조건 2분의 1몰을 취해서 물 부어갖고 1리터 만들 거라고. 그럼 12몰이 2분의 1이 되려면 몇 분의 몇 줄여야 돼? 24분의 1 줄면 되잖아. 맞지? 그럼 1000ml 얼마나 푼다? 24분의 1000 줄면 되지? 약분해봐. 그게 기억이야. 알았냐? 이해 갔어? 그렇게 푼다. 됐어. 자, 이제 오늘 배워야 될 단원이 여기다. 드디어 이 단원. 원자의 세계. 자, 달리자. 먼저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 이 부분은 분석화학이라고 하는 부분이야. 다시 말해서 팩트. 알겠어? 팩트 위주이기 때문에 결과를 나오면 좀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 좀 외워주는 게 중요해. 자, 무슨 말인 거 아니? 이런 말이다. 제목에 보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의 발견이라고 써 있어. 여러분들은 여기서 화환처럼 생각하면 이런 거야.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핵과 전자로 나누는 거야. 중학교까지. 여기는 핵을 양성자와 중성자까지 나눠보는 거지. 근데 실제로 입자라는 것은 어떤 게 있냐면 봐야 빅뱅이 터지지. 빅뱅이 터지고 나서 생긴 게 기본 입자라는 입자야. 이거 다음에 생긴 게 양성자와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 기본 입자가 누구냐? 이건 너희들 통합과학 시간에 본다. 더 어려운 내용이게. 커크하고 넵튠이라고 한다. 다 6가지가 있어. 리, 넵튠 6가지 중에 전자가 있어. 그러니까 전자는 기본 입자에 속해. 그 다음에 이것들이 뭉쳐서 된 게, 그러니까 쿼크들 중에 일부가 뭉쳐서 된 게 양성자, 중성자야. 알겠어? 쿼크는, 양성자는 어떻게 생겼냐면, 업쿼크, 다운쿼크. 업 2개에 다운 하나로. 중성자는 업 하나, 다운 하나, 다운 하나.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중성자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어. 이건 이론이겠지. 누가 본 것도 아니야. 근데 실험을 해가지고 증명을 하는 거지, 과학자들이. 보이는 건 아니야. 실험을 해서 증명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차들이 지나가잖아. 차가 한 대 지나가는 거, 아니, 트럭이 지나가는 거랑, 승용차가 지나가는 거랑, 오토바이 지나가는 거랑 너희들 느낄 수 있지, 보면. 그지? 근데 보이진 않아. 우리가 보면 보이는데 지금 안 보인다고 생각하고, 소리만 듣고, 저 오토바이다. 그럼 실제로 오토바이 같은 거 한 대를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저게 오토바이야.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다 그런 실험을 지금부터 할 거라고. 사진을 찍어 놓는 건 아니지만, 이걸로 봤을 때 얘는 이거다라는 얘기를 할 거라고. 알았지? 그때 과학사야.
크룩스라는 과학자가 이 진공관 실험을 먼저 했어. 이 진공관은 아니고 그냥 공간 실험인데 이렇게 공간에다가 봐요. 마이너스 플러스 해놓고 전압을 높여주면 이게 금속이거든. 이 금속에서 이렇게 빛이 나온다는 걸 알아냈어. 외과 의사인데. 저 사람이 저걸 X선이라고 그랬어. 지금의 엑스레이하고는 달라. 알았니? 금속을 넣고 전압을 높였더니 찡 하고 빛이 나왔어. 이걸 갖고 조물딱 하면서 과학자들이 저기서 별걸 다 찾아냈는데 요 다음에 얘가 나타나.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이 크룩스 실험과 똑같이 방정관 실험과 똑같이 정치를 해놓은 다음에 똑같이 이러면 이 안에다가 약간의 수소 기체를 채우는 거야. 그리고 전압을 세게 준 거지. 좀 더 세게. 그럼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수소가 물질이잖아. 우리가 뭐 기체라고 부르는. 이게 에너지를 받으면 깨질 거라고 상상했고, 깨지게 되면 원자들이 가장 작은 입자, 돌턴이 가장 작은 입자는 원자라겠잖아. 그지? 근데 과학자들이 어디서 의문을 느꼈냐면 이런 원자 구조를 파악하는 것보다 전기학이 훨씬 이전부터 발달했어. 그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플러스 전하를 띄는 입자가 있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입자가 존재할 거라고 상상을 한 거야. 증명은 못했어도. 알겠어?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가벼운 기체라고 불리는 수소를 넣고 실험을 해서 얘를 부시면 혹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해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그래서 엄청난 에너지를 쐈더니 역시 음극선이 나왔겠지. 이 음극선을 맞고 조금 있다가 이렇게 가는 선이 나타나더라고요. 어디로? 음극 쪽으로. 그럼 저게 뭐야? 양극선이라는 거거든. 아! 양전하를 띄는 입자가 있구나. 그래서 양전하를 띄는 입자를 발견했다고 되어 있어. 이 입자 이름이 누구야? 몰라. 그냥 양전하를 띈 입자가 있어 라는 것만 발견했어. 자, 여기까지가 너희들 배우기 전에 과학사 이론이야. 알았지? 자, 이제 처음에 누가 나오나 봐봐. 전자에 발견해가지고 누가 나오니? 톰슨이 나온다. 자, 봐. 이미 톰슨이란 과학자가 지금 같은 실험 장치를 실험하기 이전에 저런 실험 장치는 유행이 되어 왔어. 알겠지? 그럼 전자를 발견한 톰슨은 전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덤볐을까? 맞아. 그것도 전자가 분명히 존재를 할 거야. 전자 같은 음전하를 띈 입자. 봐. 얘가 양전하 띄는 입자를 발견했으니까 분명히 음전하 띄는 입자도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실험 목적이 전혀 달라. 전자를 발견하려고 덤빈 게 아니야. 톰슨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1800년도 후반부 뉴턴이 죽어. 연금술 실험하다가 죽거든. 수은 갖고 막 금 만진다고 저기다 미나마트로 해먹으려고. 너희들은 절대 연구들 하지 마시고 죽어버렸어. 유언을 그렇게 남기고. 근데 그 당시에 뉴턴보다 더 덕망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 그 사람은 니들 무조건 마뉴엘리그 보통만 생각하는데 분광학에서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 최초로 햇빛을 분광시켜서 무지개를 발견한 사람, 이 사람이. 알겠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빛은 입자라고 했어. 실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었고, 근데 이곳저곳에서 빛이 파동의 성질을 띈 게 발견이 되는 거야. 여기서 너희들은 그냥 들어봐. 선생님, 입자하고 파동이 뭔데요? 입자는 그냥 공이라고 하면 돼. 공 입자지? 벽에다 던지면 어떻게 되냐? 튀어나오지. 그걸 반사라고 해. 알았니? 그리고 이 공을 세게 물속에 던지면 물속에 들어가긴 하거든. 어느 정도. 근데 꺾여. 들어가면서. 속력 차이가 나면 입자들은 꺾인다고. 그래서 영화에 보면 주인공이 막 적군한테 쫓기다가 물속에 떠들잖아? 그럼 위에서 총을 쏘잖아. 그럼 총알이 휙휙 물속에 휜다. 불절이 된단 말이야. 안 맞아요, 그렇지.
물론 휘었는데 아유 재수없게 맞추고 그냥 죽어야지 어떻게 해. 근데 문제는 저기 물이 빠졌는데 거기다 총을 쏘면 걔는 죽어도 안 맞는다는 거야. 휘니까. 에이 난 옆에다 쏠래. 나는 불제를 알고 있으니 그럼 한 대 맞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 거지요. 근데 파동은요. 반사도 설명할 수 있고 굴절까지 설명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더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들리죠. 안 보여도. 저는 그걸 회절현상이라고 하죠. 회절? 퍼져나가는 거. 그 다음에 보강을 할 수 있어. 상쇄도 할 수 있고 소리를 소음, 소리를 죽일 수 있지 우리가. 위상이 반대되는 소리를 쏘면 이게 간섭현상을 일으켜서 얘가 소리가 죽어. 그래서 힐러들이 쓰는 거 있죠. 소음기 이렇게 죽는 거. 그거는 상쇄 간섭을 이용한 거고 우리가 스피커 딱 그러면 텅텅텅 이게 뭐야? 보강 간섭을 이용한 거거든. 알았어? 그래서 입자에 없는 회절과 간섭 현상을 과학자들이 막 발견해내. 그 중에 제일 절대적인 게 16살짜리 이름도 0이야 0. 걔가 이중 슬릿 간섭 실험이라는 빛을 바늘구멍 2개로 통과시켜서 다시 만나게 했더니 검은색, 밝은색, 검은색, 밝은색 이런 게 간섭 현상이거든. 참고로 다니엘 슬릿 실험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손가락 2개를 딱 갖고 저 광원이나 저 형광등에 대고 살짝 서로 부딪혀봐. 그러면 닿지도 않았는데 달랑달랑 그 사이에 선이 잔선이 막 보이거든. 그게 다니엘 슬릿 간섭 실험이야. 그게 알았니? 그건 파동에서만 나타나는 현길이야. 그래서 뉴턴이 살아있을 때는 파동이 팍자도 못 꺼내는 것들이 뉴턴이 죽으니까 빛이 입자다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 파동 누구야 그러면 그 오늘 밤에 파 좀 먹어 뭐 이러면서 계속 팍팍 그리는 거야. 그러다가 영이라네 호이젠스라네 이런 애들이 막 파동성에 대한 전을 올리기 시작해. 이거 파동 아니야 진짜? 입자파하고 파동파가 붙은 거야. 뉴턴의 빠돌이었던 우리 톰슨은 뉴턴의 입자성을 증명하고 싶었는데 입자성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파동은 매질이 있어야 전달이 돼. 매질이 있어요. 물결파는 물, 소리는 공기 이런 것처럼 파동은 입자는 매질이 없어도 갈 수 있어. 매질이 없어도. 그래서 태양빛이 지구로 올 때 파동학자들은 중간에 빛을 움직이는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테르. 그 저기 뭐 있잖아. 전기 치고 다니는 애 뭐 있지 걔가? 토르 거기서 뭐 검은색 에테르를 뿜어내고 뭐 있잖아. 어벤져스에 뭐 5개 뭐 중에 에테르 있고 뭐 이런 그게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역사, 우주 역사 거기에서 인간이 만드는 가상적인 물질이죠. 없다고 나중에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필요했던 게 뭐냐면 진 공간에서 빛이 간다는 게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빛이 생기는 거, 이게 빛이라고 생각했거든. 빛이잖아. 이건 이미 알아냈어. 과학자들이 크루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하게 된다. 뭐를 증명하려고? 사실은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려고 실험을 하게 된 거야. 자, 실험을 총 3개를 해줄 거야. 너희들 하이탑 같은 데 보면 실험이 4개가 있거든. 이 실험 하나는 겹쳐지는 실험이다. 어떤 실험이냐면 봐라. 음극 쪽에다가 이렇게 금속판을 연결해. 얘를 연결해가지고 뭐를 걸어주냐면 전압을 걸어주는데 이 전압을 그냥 볼트 이러고 넘어가지 말자. 단위가 볼트는 맞아. 전압 단위는 볼트는 맞거든. 근데 이 볼트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무슨 뜻이지? 이 쿨롱이라는 단위다. 1쿨롱이라는 전하가 할 수 있는 일에너지다. 주. 1쿨롱의 전하가 가질 수 있는 일에너지. 여기서 쿨롱이라는 건 중력장에 중력이 있는 곳에 킬로그램이라는 질량이 기본값이잖아. 그치? 걔가 중력가수를 곱해서 몇 뉴턴이냐 이렇게 구하는 게. 근데 전기장은 쿨롱이 기본단위야. 질량 절대 안 써. 그럼 1쿨롱이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들어봐. 우리 집안이 몇 볼트지? 220볼트. 무슨 뜻일까 그럼? 1쿨롱이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다? 맞아. 근데 미국은 110볼트거든. 걔들은 그럼 1쿨롱당 몇 줄의 일이 최대다? 110. 그러면 전압을 높인다는 건 에너지를 세게 준다는 거야.
지금식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금속에는 자유전자가 있지. 외부에서 에너지를 세게 주면 자유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도망갈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저 빛이야. 음극성. 알았니? 그 당시에 이 빛은 뭔지는 몰랐어. 근데 빛은 나는데 이게 뭔지는 몰랐다고. 빛에 대한 정의도 없었고, 이 사람이 전압을 높인다는 건 일쿨롱의 에너지를 높이는 거야. 높이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건 전자였잖아. 근데 우리는 그 당시에 전자를 발견하지 못한 거. 그 당시에는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자, 이렇게 진공관을 봅니다. 이렇게. 여기를 뭘로 만들었다고? 왜? 파동성이 매질이 있으면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경우가 되잖아. 지금은 빛은 진공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래, 입자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쯤에다가 이렇게 플러스 극을 연결한 거지. 그랬더니 빛이 가되겠지. 음극성이 나타나는 거야. 알았냐? 근데 이 사람이 여기다가 빛이 가는 건 됐어. 입자성을 증명했어. 뭔가 해보고 싶은 거지. 야, 이 빛이 입자라면 뭔가 움직일 텐데 얘가 전할 때 없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극을 걸어준 거야. 이렇게 극을 걸어줬더니 하나 음극선이 이렇게 움직이더래. 무슨 극을 휘었냐? 그래.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자, 봐봐. 이 실험의 결론은 음극선이 플러스 극으로 휜다. 이 결론이라니까? 여기까지 시험에 다 나온다고. 하나 실험이 더 있다면 전기장에서 휘는 물질은 자기장에서 무조건이요. 우리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는 게 중학교 때 배운다. 손바닥이 뭐야? 남자가 너한테 이별을 구해. 그럼 그만 만나자. 때려야지. 손바닥 힘. 그 다음 손가락 4개가 자기장 방향이에요. B라고 해, B. 엄지손가락의 전류입니다. I. F, B, I죠. B 연방수사국이죠. FBI. 이게 FBI. 오른손 법칙 그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있으면 뭐라고? 자기장이 생긴다. 그럼 왜 오른손 법칙을 이렇게 계산합니까? 여기서 올리면 이게 왼손 법칙에 올리면 똑같아요. 이거 똑같은 거야. 알겠어? 손바닥이 엄지손가락 방향이니까 힘. 손가락 4개가 자기장 검지잖아. 엄지손가락, 여기 뻗기손가락, 여기 뭐야? 전류 방향. 이렇게 되잖아. 근데 너희들이 이런 거 공식은 막 쌤하고 재밌게 하다 보면 외워지거든. 왜 근데 이게 오른손 법칙이 있지? 이게 중요한 건데 이런 법칙이 나오려면 전류하고 힘하고 자기장이 서로 몇 도가 최대값이라고? 이거 90도가 최대인 거야. 알아. 힘은 너희들 입장에 보면 앞뒤인 거야. 앞뒤. 전류는 우, 좌. 그럼 이 자기장은 위, 아래. 이걸 3차원 공간이라고 불러. 그러면 얘는 몇 도가 최대다? 90도가 최대지. 그래서 너희들이 삼각비를 배운 거야. 삼각함수를 배우고. 사인과 코사인 중에 90일 때 최대값 가는 게 뭐였지? 사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들은 항상 사인을 곱해줘야 돼. 알았어? 90인 애들은 사인을 곱하고 0이 최대가 되는 애들은 코사인을 곱하는 거야. 항상. 알겠니? 나중에 이제 그 물통에 가보면 힘도 막 분해를 한다? 그랬을 때 가로 성분은 코사인을 곱하고 세로 성분은 사인을 곱하고 이런 거 나오거든? 아, 이럴 땐 얘가 90도일 때 최대값, 얘는 0일 때 최대값을 가져가고 얘들은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알면 되는 거야. 나중에. 지금은 전기장에서 휘면 자기장에서 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 자기장 실험은 안 써준다고 되네. 알겠지? 두 번째 실험이야. 두 번째 실험은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자, 음극, 금속판, 음극, 전압 상승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했는데 요 사이에 이렇게 철 십자가를 놓은 거야. 그랬더니 음극선이 싹 가는 거야. 음극선이 통과됐는데 뒤에 이게 생긴 거지. 이게 뭐야?
그림자가 생긴 거야, 뒤에. 니들 선생님 이렇게 손을 대면 그림자 보이랑말랑 하지? 이거 광원이 많아서 간섭받아서 그래. 여기 스마트폰 같은 거 있잖아. 라이트 켜고 손바닥 딱 보면 여기 시커멓게 보이거든? 이건, 자, 그림자가 생긴다는 뜻. 플러스로 해놓고. 이 뜻을 추론만 하면 돼, 너희들 추론. 하나 더. 자, 똑같이 실험을 했거든. 전압을 높였더니, 이번엔 여기다 뭘 설치했냐면, 이렇게 바람개비를 설치한 거야, 바람개비. 그랬더니, 음극선이 나타나가지고 쭉 나타나더니, 얘를 뭐 시킨 거야? 움직이게 한 거야. 바람개비가 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나왔어. 돌턴은 뭘 추론했을까? 이거야. 시험에 나오는 거다, 이게. 음극선. 양극으로 휜다는 거 보니까 얘는 이거를 추론한 거야. 아, 이거 지금 운전하다 끼고 있구나. 두 번째,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 직신성이 있구나. 그림자는 직신성이 없으면 안 생겨. 알았니? 마지막, 바람개비가 돈다고? 질량이 있다는 소리야. 물리화를 배우다 보면 질량이 있는 놈이 속도를 갖고 있어야 운동량이 생기거든. 운동량이 없으면 이렇게 다른 물체에 충돌을 할 수가 없어. 알겠니? 그래서 귀신이 너희들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코지를 못하는 거야. 이걸로 하지. 기잖아. 이거 또 그지? 놀래서 죽는 사람이 대부분이가 인마. 그 애니멀 닥터 중에 유명한 분이신데, 그 궁극의 육식동물이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애들 있잖아. 이네들이 초식동물을 공격하면 28% 내지 30%가 뭘로 죽는 줄 알아? 목에 물려가 죽는 게 아니라 심장마비로 죽는데. 너네 여기 걸어가는데 에? 아이고야 하고 놀랄 수 있잖아. 근데 실제 초식동물들은 이것들이 이렇게 오잖아. 초식동물이 이렇게. 그래서 팍! 야, 표범 봐봐. 나무 위에서 꼭 수직으로 떨어지더만 공격하는데요. 꼭대기에서. 야, 풀 뜯고 있는데 간신히 이러고 막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데 위에서 떨어져. 얼마나 놀래겠냐. 놀래서 죽는데 28%가.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를 무력을 행사할 수는 없는 거지. 이거지, 나 이거. 알겠냐? 이러고 못하면 돼. 누구신데요? 그러고 걸어가거나 귀신한테 절대. 근데 영화에 보면 막 그걸 처음엔 옛날에 귀신이 막 산 사람 때리고 막 그랬어요. 영화에서. 저 허구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귀신이 연습을 해요. 연습, 뭘 성공해요? 가서 뭐 어쩌고. 말이 안 됩니다. 귀신은 혼이에요, 혼. 보스, 질량이 없는 거죠. 돌턴이 결론을 내립니다. 이 사람 지금 입자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미친애예요. 알았죠? 저 빛은 그렇다면 저 빛의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저 입자 이름을.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음전을 띄면 직진성을 갖고 질량을 갖는 이 입자가 전자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전자. 그러니까 전자를 처음 명명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이거를 딱 전어를 발표하니까 좋은 먹잇감이죠. 뭐냐? 사람들도 음전할 때 입자가 있는 건 알았어요. 근데 얘를 발견을 못했으니까 이름도 못 짓고 자기 이름 지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있는 것들을 실험을 통해 밝힙니다. 어디까지 밝혀지느냐? 얘는 밀리컨이라는 사람은요, 음전한데 이 전압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컴퓨터가 없던 시절이에요. 뭘로 계산하면 그 사람이 스프레이 같은 데다 여기다 기름을 넣어요. 기름 넣고선 치 뿌리는 거야. 전기장을 걸어주고. 그래서 이 기름 입자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콜로이드 입자라고 하거든요. 먼지보다 약간 큰 입자. 그것들이 전기장 내에 딱 멈춰요. 멈춘다는 거 뭘 의미하죠? 중력이 있는데 멈춘다는 건 반대로 전기력이 있다는 거니까 그걸 갖다가 놓으면 전압을 측정을 하는 거야. 그걸. 그래서 가장 정수배를 작은 값에 1.6 곱하기 10의 말 19승 풀는 거 여기서 계산을 해요. 그걸 통해서 질량도 계산합니다. 그걸 통해서. 미친 거죠.
그렇게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톰슨은 전자를 발견했어. 그래서 톰슨이 원자 모형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건 돌턴이에요, 돌턴. 원자는 가장 작은 입자로 끝났거든? 이 사람이, 아니야. 그 안에 요거 있다. 그 안에 이거 있다. 그런데, 전기학은 그 이전부터 발달이 돼 있다고 그랬지. 이 원자 내부에 플러스 전환을 띤 입자를 발견한 애가 누구라고 그랬지? 골트슈타인이라고. 응? 아, 독일어 골트. 골드요, 골드. 슈타인. 스톤. 금동이 아저씨. 알겠니? 금돌멩이. 그죠? 금들이 아인슈타인은 뭔지 아냐? 아인, 지바이, 드라이, 피어. 이게 독일어 서세요. 1, 2, 3. 아인, 슈타인. 한동이 아저씨. 한석이 아저씨, 한돌이. 그죠? 하나 돌멩이의 뜻이. 그 슈타인이라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이름 끝에 슈타인을 많이 강하다 이런 의미로. 알겠죠? 톰슨의 원자모형,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게. 이렇게. 이러면 의문을 가져보시라 이거죠. 아, 원자가 이렇게 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전자가 이렇게 공존하게 똑같은 양으로 공존하게 전기적으로 중성일까요? 그럼 과학자들이 저 전자의 질량을 구해보고 다 이제 구해봤단 말이야? 근데 도저히 이상하다. 전체 질량에 비해서 이 전자 질량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럼 저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전체 질량을 전체를 다 차지할 건데 과연 자리도 흐트러져 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어떤 물체가 전하를 띈다는 건 저 전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라면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는 움직이지 않을 거고 그럼 어딘가 뭉쳐있을 것 같은데 왜? 태양계를 생각해보면 질량이 매우 큰 태양이 가운데 중심을 잡고 활행성이 돌잖아. 그치? 행성들이. 그처럼 쟤들도 그럼 중간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찾아냈지? 그러다가 방사선이 발견이 돼. 누가? 퀴리우인이. 근데 처음에 방사선이 발견되고 얼마나 병신 같은 줄 알아? 사람들이. 돌멩이인데 뜨거운 열이 나오는 거야. 얼마나 신기해. 이야, 신이 주신 돌이다. 해갖고 갈아갖고 물에 타서 마시고 그랬어요. 처음에. 그럼 오래 산다. 이렇게 소문이 들어갔고요. 근데 그때 귀족들요. 죽은 사람들 해부에서 보면 시볼트라는 말을, 욕 아닙니다. 그 봉사는 양을 시볼트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거 꺾었어요, 제가. 재밌어갖고. 시버트예요, 시버트. 죄송합니다. 시버트라는 말을 쓰는데, 정상인보다 2만 배나 높아요. 방사능 수치가. 그것 때문에 죽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얘가 인정을 받은 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세다는 거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나중에 알았죠? 그 당시에 몰랐는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제 내가 지금 그 방사선을 이용한 실험을 보여줄 건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까봐 알려주는 거죠? 방사선은 알파, 베타, 감마가 있어요. 3개. 방사선의 종류가. 알파는 양전하를 꼈고 헬륨의 원자핵이라고 보시면 돼요. 헬륨은 2가 플러스 2면 원자핵이 원자핵이 4예요. 엄청 센 겁니다. 알파. 베타는 전자예요. 전자. 그러니까 무슨 전화 꼈어요? 음전화 떴겠죠? 그래서 알파는 전기장을 걸어주면 알파선은 음극으로 휘어지고요. 베타선은 양극으로 휘어집니다. 그러면 전하를 띄지 않는 선이 하나 뭐다? 감마예요. 그럼 이들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범위가 뭘까요? 그런 걸 비정거리라고 하거든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에 알파가 제일 작아요. 비정거리가. 피해를 주는 게. 과연 우리는 방사능을 갖고 있는 물질이 얼만큼 거리 안에 있으면 노출된 걸까요? 이걸 많이 굉장히 틀리더라고요, 애들이. 많게는 수백 킬로라는 말도 없는 애가 있고요. 적게는 수백 미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알파선은 15cm 근처로 안 가면 괜찮아요, 여러분. 15cm. 베타선이 좀 길어요. 20cm. 제일 긴 게 감마예요. 걔가 30cm. 무슨 말이냐? 칠판에 15cm 칼, 20cm 칼, 30cm 칼이 나와 있는데 이 근처에서 놀지만 않으면 안 다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직원들이 여기다 카드를 갖고 다니는 게 그거예요. 혹여나
근처로 갈 수 있으니까. 뭐가 노출이 되면. 그럼 여기서 이런 말을 하겠죠? 그냥 원자 폭탄은 뭔데요? 이런 15cm 칼, 2cm 칼, 30cm 칼이 빛의 속도로 지나. 반짝! 어머나! 끝난 거예요, 그거는. 우리 몸은 세포 분열을 하는데 어떤 놈은 간기, 어떤 놈은 분열기 중에 전기, 중기,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번쩍할 때 가장 DNA 복제의 중요한 기간을 거치는 세포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복제가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세포들이 만들어지고요. 그게 만약에 정자나 난자 같은 생리세포면 이상한 아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그 방사선이 발견되고부터 과학자들은 그 방사선을 이용해서 뭘 할까? 근데 방사능이 너무 세니까 총은 만들었는데 뭘 하지? 했다. 러더포드라는 실험계 천재가 있어요. 러더포드. 그 사람이 물리학계에서는 되게 인정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실험을 하게 된 계기도요. 자, 머릿속에 나온 직관론이에요. 이럴 거다라고. 태양계처럼 중심의 질량이 매우 큰 애가 있을 거다라고 세운 거죠. 그래서 금 있죠, 금. 금을 얇게 펴요. 그걸 전성이라고 하거든요. 얇게 퍼지는 성질을. 이해가 안 가면 껌종이 알죠, 여러분들. 껌종이. 껌종이 흰색 종이 떼내면 그 은박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저쪽 보이죠, 이렇게. 그 책상에 붙이면 어떻게 붙어요? 쫙 붙여요. 그죠? 그리고 도망가다 걸리고, 뭐, 얻어맞고.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 금박지 두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박지 두께. 그걸 가로 3m, 세로 2m짜리 커튼같이 이렇게 늘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방사선 총을 쏩니다. 뿅뿅 쏴요. 그 건너편에, 금박 건너편에 검축기를 놓고 실험을 계속하게 합니다. 그 러더포드 제자 중에 하나 가우스라는 애가 있어요. 가우스. 그들의 수학이 뭐, 그죠? 천재. 조교였어요, 그때는. 러더포드가, 야, 실험해. 네! 이러고 막 실험했던 그런 애였다는 말이죠. 근데 야, 얘들아, 생각해봐. 조교도 머리가 없겠냐? 그 정도 가서 공부하는 애면? 분명히 저 금박이라는 것에 방사선을 쏘면 다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애들도. 근데 어떻게 교수가 시키는데? 했죠. 한 3일 동안. 교수님, 대부분 통과했어요. 물리학은 정말 중요한 게 대부분이라는 거야. 100%가 아니지? 네. 그러면 검쪽이 하나를 여기 놔. 네 옆에 놔. 뭔 뜻입니까? 튀어나오는 거예요. 잡으라는 얘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고 또 시켰으니 합니다. 띵, 띵. 뿅! 잡혔어, 하나가. 에? 오른가? 뜹니다. 근데 수천 번의 실험에, 그러니까 수천 번이겠죠. 그게 이제 보통 2시간, 3시간인데 3, 4일 정도 지났는데 하나씩 걸리는 거예요. 띵띵 연계. 박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죠. 러더포드가. 러더포드가 이 실험만 계속 하고 있는 게 러더포드는 수십 개의 실험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저 방 이런 데 뭐 딴 데서 실험하고 뭐 저기는 금속의 성질 이런 거 실험하고 있고 막 다 과제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쪽 랩이라고 하거든요. 연구소 랩실에서 교수님 뭐 저쪽에서 뭐 연구 가능? 그래. 이쪽에서 잡혔는데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 그 전월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럴 줄 알았다. 우리는 그 현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방사능은 모든 걸 뚫고 지나가는 알파선 정도면 그런데 야 이렇게 금박은 얇은 이런 금박에 썼는데 튀어나왔다? 이게 뭐라는 거 같냐? 종이에 그냥 종이 이렇게 놓고 거기에 포탄을 빵 쐈는데 포탄이 그냥 뚫고 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튀어나온 느낌이었다라고 그 사람들이 쓰거든 거기다가. 그 이게 러더포드 그 얘기를 했더니 러더포드가 당연한 듯한 얼굴로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알았어. 그리고 러더포드가 그걸로 실험이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러더포드 원자 모형을 거기다 쓰게 됩니다. 이 모양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뭐냐? 중심에 점 하나가 딱 찍히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핵이죠, 그래. 거기 핵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자, 지금도 보세요, 이제. 러더포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자, 얘 실험을 간단하게 말하면 뭐의 발견이라고 한다고요? 핵의 발견이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뭐가 나오고 실험 결과가 뜨고 그걸 뭐하게 하면 돼 여러분들은 추론만 하면 돼. 걸리겠구나. 아 마치 뒷골 같다. 그렇지. 필터인 줄 알았잖아. 오호호 알겠어요. 자 러더포드
실험을 볼게. 자, 결론을 먼저 던지고 원자 핵의 발견. 러더포드. 야, 러더포드 연도 한번 봐봐. 몇 년도인가? 1911년도지? 어? 그 옛날 TV에서 나왔던 미스터 선샤인 그 시대에. 알았냐? 우리나라가 막 합병 시작되기 전.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일을 실험을 했단다. 참, 역세지감을 느낀다고요. 일단 원자핵을 발견하는데 여러분들 조건이 하나 있어. 얘가 뭐를 이용해? 알파선을 이용하지. 이게 방사선이지. 러더포드가 얘를 이용한 이유는 딱 두 가지야. 첫 번째, 알파선은 양전하를 꼈어. 그리고 질량이 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밀리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전자 질량이나 전압을 구해졌단 말이야. 근데 질량이 큰 알파선을 사용한 이유는 이 알파선이 진행할 때 방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 어떤 양전할 때 입자랑 충돌을 해서 생각하면 얘도 양전하고 그 입자로 플러스면 맞고 어떻게 휘겠지. 그걸 측정하려고 하는데 전자가 중간에서 막 어디 가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 알파선 질량 엄청 크거든. 알았어? 얘가 누구냐? 얘란 말이야. 이게 2번 원자량 4짜리라는 뜻이죠. 알았어? 그리고 전하는 양전하 띄었고 알파선이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전자정도는 알파선의 경로에 영향을 못 줘. 쑥 밀고 가지. 우리가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쓰러져. 왜 쓰러지냐? 공기를 차가 너무 힘들다. 이러진 않잖아. 우리가 보통 공기를 우리한테 영향을 안 주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실험을 설계를 해. 어떤 설계를 하냐면, 자, 여기다가 이게 방사선 총을 쏴.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냐? 이렇게 금박을 놔. 금속을 얇게 핀 금속 박이야. 그리고 이 주변에 이렇게 형광판을 딱 놓지. 자, 여기를 A, 여기를 B를 할게. 그리고 알파선을 쏜다. 이 금박에다가 찡 쏴. 그럼 대부분이 이렇게 가서 맞는 게 정상이야. 알파선. 대부분이 이렇게 맞아야 돼. 근데 극히 일부 중에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놈은 이렇게도 되는 거야. 막 튀어나오는 거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지를 얻어내. 이거 봐. 이 스크린에 얘를 쭉 피니까 A고 B더라. 그때 이렇게 되는 거죠. 새까맣게 이렇게 되는데 요런 게 있는 거야. 요런 게 있는 거야. 가끔. 알겠어? 자, 실험 결과. 알파선 대부분은 금속박을 통과한다. 결론이야. 선생님이 이 실험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추론 중에 하나가 했어, 분명히. 두 번째, 극히 일부 알파선이 휘거나 튀어나오다. 이거거든. 휘거나 튀어나온다. 튀어나온다. 이것도 안 본다. 뻘쩍 튀어나온다. 아웃! 좋았어. K! 땡큐. 자, 이거를 추론을 하자, 추론. 자, 알파선 대부분이 금속박을 통과한다는 건 이런 얘기예요.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다, 이 뜻이야.
전자가 돌고 있지만 그들은 전자도 극히 제한된 곳에서 움직이는 거지. 그 당시에는 어떻게 전자가 움직이는 건지 관심도 없었어. 있긴 있지만 어딘가 있겠지. 근데 알파선 지나가는데 얘들이 막고 그럴 수는 없다. 원자 내부는 빈 공간이다 라는 표현. 그 다음에 원자 내부에는 극히 일부니까 부피가 매우 작고 그 다음에 알파선을 튕겨낼 정도면 질량이 매우 큰 입자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봅니다. 이렇게 알겠어? 이 입자를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 나중에? 핵이라고 생각해. 알았어요? 이 두 개만 외우면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이 입자를 구성하는 것 중에 양전하를 띤 입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양성자라고 불러. 이름을.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가끔 그렇게 장난을 좀 치셔. 어떤 거냐? 아까 과학사를 보니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를 발견한 사람은 얘가 아닌 거야. 금동이 아저씨지. 그치? 골트슈타인인 거지? 그럼 얘는 뭐 발견한 거야? 그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낸 거지. 그리고 그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 이름을 양성자라고 처음 명명을 하게 돼. 그러니까 양성자를 엄밀히 말하면 발견한 건 골트슈타인이고 그를 이름을 지은 건 누구라고 할 수 있어? 러더포드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됐어 여기까지? 그래서 러더포드는 이러한 원자 모형을 말하게 돼. 이렇게 원자 내부에는 부피는 작고 질량은 매우 큰 핵이 존재하고 그 주위에는 이런 전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러더포드 같은 경우도 두 가지 고민에 빠졌거든. 중심 핵의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들을 다 모아놓기는 너무 안 맞는 거야 이게. 왜? 양전하를 띤 입자가 질량도 엄청 큰 놈을 모아놓으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 아니냐. 그치?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 한 군데 몰려 있어야 돼. 그러면 양전하를 띤 입자를 잡아줄 수 있는 또 다른 입자, 제3의 입자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또 하나, 이 주변에 도는 전자는 그렇게 무턱대고 불규칙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도 엄청나게 해서 실제로 러더포드는 그 논문에 보면 핵으로부터 최초로 있는 전자들 위치의 가정까지 한 사람이야. 이 정도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핵과 전자의 어떤 그 개념을 보면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 있지 저기 노은에, 그지? 그 경기장 센터포드에 모래알이 있잖아. 조그맣게 모래알. 그걸 방수로 탁 부시면 가루가 되지 않냐? 그 가루 하나가 핵이라고 생각하고 월드컵 경기장이 전자가 노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냐? 감이 안 와. 그래도 감이 안 오지? 자, 월드컵 경기장을 쥐고만한 크기로 확대했어. 그럼 그 센터포드의 그 모래알은 뭘로 커지냐? 탁구공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탁구공이 원자 핵의 크기고 지구가 전자가 노는 크기예요. 원자가 지구만 하다면 핵은 정말 탁구공만 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작은 거야. 알았니? 그래서 수소가 원자량이 제일 작잖아. 걔를 우리 눈에 보이는 만큼의 크기로만, 그게 뭐냐? 요즘 같은 겨울철에 햇빛 찌면 먼지 이렇게 떠다니지? 그만한 크기로만 만들어 놔도 지구상에 어떤 것도 그걸 들 수는 없대. 무거워서. 알겠지? 그 정도의 질량이 집착한 곳이라고.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제 봐봐라. 이 전자의 중심에 있는 핵 속에 실험을 통해서 저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지. 과학자들은 알았어. 이 안에 전하를 띄지 않고, 왜? 질량을 계산해 보니까 질량을 계산하면 이거 좀 안 맞는 거야. 전자의 숫자와 양성자 숫자는 같아야 된다는 건 전기학으로 알았거든. 근데 전하를 띤
양전할 땐 입자들을 그냥 1대1로 놓기에는 너무 질량이 커버린 거지. 뭔가 있는 거야, 이 안에. 변화를 띠지 않는 어떤 입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그걸 연구해가지고 붕소를 통해서 밝히는 과학자가 바로 체드윅이야. 알았어?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면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중성자를 발견해냈다고 써있어. 그건 그냥 단순한 거야. 아, 이런 이론에 의해서 거기까지 간 거지. 처음에 잘 나오진 않아. 근데 그 체드윅 바로 전에 뭐 있니? 골트슈타인 실험 있지. 거기에 실험이 나왔다 보니까 마치 러더포드 다음에 골트슈타인 실험을 한 건줄 알았지. 골트슈타인 그 연도 봐봐. 몇 년이냐? 1800 몇 년이요? 어? 야, 생각해봐. 아까 전자 발견이 1897년이야. 그럼 그보다 10년 전에 이제 뭐 골트슈타인 실험을 했다는 뜻 아니야. 그잖아. 다시 말해서 양극선의 발견 이렇게 써있잖아. 보니까 1886년이라 했잖아. 톰슨은 1897년에 전자가 발견됐거든. 그러니까 1886년에 양전하를 뜬 입자가 있구나. 그 다음에 1919년에 뭐 한 거야? 걔들이 위치를 알아낸 거죠. 원자핵이라는. 이해 갔어요? 그래서 러더포드가 양성자라고 이름을 붙이고 발견을 한 건 골트슈타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러더포드 다음에가 체드윅의 중성자의 발견까지 이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자 모형을 통해서 핵이 있고 그 안에 양성자, 중성자가 들어있고 전자가 돈다는 것까지 발견한 걸로 끝났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넘깁니다. 페이지 68쪽입니다. 이제 우리는 원자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이 원자 구조 쪽은 말이다. 조금 여기 있는 내용들이 되게 단순할 거야. 그런데 시험 문제는 화학식량과 물과 섞여서 나와가지고 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내신에서는 나올 수가 없지만 그래도 자기네 학교가 모의고사를 숭배하는 학교다 그러면 나올 수 있어. 자, 그래도 우리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를 처음 출발을 할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간단한 상대값으로 쓰이게 되는지를 보는 거야, 지금부터. 자, 원자의 구조는 러더포드에 의해서 핵이라는 입자가 있어. 그지? 원자 구조 내부에 핵이 존재를 하고 그 핵 속에는 다시 두 개로 나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뉘는 거야. 그리고 핵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거든. 얘들의 실제 한계, 질량. 자, 질량 수는 가짜거든. 질량은 진짜야. 얘가 얼마인가 봤더니 이 정도 되더라는 거야. 거기 써있지. 근데 실제로 여기 들어가면 중성자가 이래. 물리학에서는 누가 더 무겁냐? 보니까 누가 더 무거워? 중성자가 무겁단 말이야. 아까 선생님이 기본 입자에 대한 얘기 하지 않았어? 얘가 업커크, 다운커크 3개로 이렇게 커크 3개로 되어 있다면 중성자는 뭐뭐로 되어 있다? 업커크, 다운커크. 그럼 질문할까? 업커크랑 다운커크 중에 누가 더 무겁다? 업다운 하나씩 지워봐. 그럼 업다운, 업커크, 다운커크 하나씩 있는데 얘가 0.002 더 무겁잖아. 다운커크가 더 무겁다는 뜻이잖아. 이해 갔어? 그지? 그걸 물어보진 않아, 얘들아. 하지만 보라고. 그 다음에 얘 질량을 보니까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8승그램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얘보다 터무니없이 작다는 얘기야. 알았어? 터무니없이 작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 쓰거든? 가짜 쓸 거라고, 가짜. 얘를 1로 놓고 쓸 거야, 그냥 이렇게. 화학에서는 얘를 1대1로 놔,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지? 양성자가 하나 있어. 그럼 질량의 수라고 하거든, 이거를. 양성자 한 개는 하나야, 그냥. 저 가짜라고. 너희들 그거 배웠지?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고 전자가 하나다? 맞지? 그럼 걔는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질량수가 1이거든. 우리 걔를 수소 원자량을 1로 놓자고 그랬잖아. 얼마 곱하면 돼? 얘가 얼마 곱하면 1 나올까? 이거 곱하면 1 나온다니까?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에 2, 3승계를 하면 이게 떨어져요. 알았니? 저기서 나온 거야, 저게. 얘는 뭐라고 한다? 무시라고 그래, 무시. 얘는 무시한다. 알겠어요? 그런데, 봐요. 이것도 우리는 상대값을 쓸 거야. 실제 한계 전하량.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플러스. 중성은 없다라고 합니다. 없다. 중성자. 근데 얘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좀 헷갈리는 거지. 봐. 전하량은 전기장에서 쓰는 기본단위고 질량은 중력장에서 쓰이는 기본단위입니다. 각각의 힘이 작용하는 곳에서의 기본값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앞으로 이렇게 쓸 거야. 이렇게 표현할 거야.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자 그러면 얘의 개수와 얘의 개수가 전기적으로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숫자가 똑같다. 앞으로는 공존을 조심하라. 공존. 알겠냐?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법을 배울 거야. 과학자들은 원자를 번호를 매기기 시작해. 처음에는 질량수로도 했다가 막 해. 근데 주기율표에 막 숫자를 넣다 보니까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지가 않거든. 비슷하지 않거든. 결국은 이 원자 번호 있지? 이것은 결국 양성자의 숫자와 같다는 걸 얘가 발견했다. 모즐리야, 모즐리. 러더퍼드 제자야. 그렇다고 얘가 양성자를 받느냐? 그건 아니야. X선이 있지? 걔를 쏜다. 맞고 튀어나오는 걸 물질파라고 하거든. 드브롱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했거든. 물질파. 입자도 파동성을 갖고 있다.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 톰슨 시절에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엄청 싸웠다고 그랬지. 그걸 한 방에 종결시킨 과학자가 한석이 아저씨야. 아인슈타인. 둘 다야. 그래갖고 노벨상 받았어. 그분이. 공존의 의미가 지금부터 20세기 초반부터 물리학에 불어온단 말이야. 여러분들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모두 나오는 건 알고 있죠? 근데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남자고요. 여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서 여성인 거야. 얘들도 양전할 땐 입자와 음전할 땐 입자가 원자 내부에 있어. 양성자, 전자로. 근데 그 수가 똑같으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란 말을 쓰는 거거든. 그럼 우리는 원자 번호가 양성자 수라면 그 원자의 질량의 숫자, 우리 원자량과 질량수의 공통점은 같자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원자량은 뉴 숫자가 뭐 8번째 자리가 1.000112 뭐 이렇게 들어가. 가짜지만 얘들은 정수야 그냥. 17번 염소 빼놓고 소점 첫째가 쓰거든 걔들은. 그래서 질량수는 그 원자 내에 양성자의 숫자에다가 중성자의 숫자를 합친값이라고 얘기하거든. 고로 우리가 x를 원소 기호로 놓는다면 요 아래쪽 첨자에 쓰는 게 원자 번호야. 그리고 그 위쪽에 쓰는 게 질량의 수거든. 그리고 우측에 쓰는 것들이 뭐냐면 보통 이제 뭐 전하의 값인데 이건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놓게.
알았지? 여기까지만. 그럼 원자 번호는 뭐랑 같다고 그랬어요, 얘들아? 양성자 수와 같아. 근데 이것은 얘하고도 같아야 돼. 자, 중성 원자가 이렇다고. 그렇다면 이온이라는 입자는 뭐냐? 여기 이렇게 씁니다. 이걸 써주는 게 이온이야. A 플러스의 의미는, 자,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고 했니? 외워. 전자의 학문이다. 화학은 뭐의 학문이라고? 전자의 학문이야. 어떤 이론을 배우다가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그러면 전자. 중심이 전자야. 그래서 A 플러스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가 더 많다는 뜻이잖아. 솔직히 말하면 주어를 이렇게 봐. 전자가 A에게 부족하다는 뜻이야. 왜? 전자만 움직이니까. 그럼 A-라는 뜻은 뭐지? 전자가 A에게 많다라는 얘기야. 너희들은 이 A의 숫자가 1부터 3이 최대야. 끝이야. 너희들은 더 이상 안 배워. 알았니? 마이너스 1, 전자가 하나 더 많구나. 플러스 2, 전자가 2개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전자 2개를 잃었다라고도 표현한다고. 마이너스 2값, 그러면 전자 2개를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런 게 이온이라고. 그럼 우리가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어떤 게 나오는 거냐? 보쇼. 자, 요런 걸 한번 볼게. 보이죠? 얘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이들의 공통점은 원자 번호에다가 2배 더하니까 누가 나와요? 이게 떴죠? 그럼 잘 보세요. 아이고, 이만큼밖에 안 남았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쪽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십시오. 어떻게 접근하냐? 여기에 양성자 수를 쓰겠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전자 수를 쓰겠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중성자 수를 쓰겠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출제자는요, 이거 지멋대로 바꿔요. 하나, 얘들의 특징은, 이 아이들의 특징은 이렇다는 거죠. 이렇다는 얘기예요. 1대 1대 1이라는 뜻이죠. 대부분 원자 번호가 짝수홀수, 어떤 놈들이 저런 특징을 갖고 있죠? 짝수들이요. 알겠어요? 물론 7번 질서는 예외겠죠. 다시 이런 애들 봅시다. 얘들의 특징은 뭘까요? 중성자가 양성자보다 하나 더 많아요. 예를 그려볼까요? 9번이에요. 맞죠? 전자. 후에요. 중성자는요. 이거 빼봐요. 이렇게 쓰거든요. 나트륨 써볼까요?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 봐요. 봤죠? 이것이 확실한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무슨 말이냐? 누가 중성자 숫자라고요? B요. 셋이 있는데 원자 상태에서 AA 같은 경우는 양성자와 전자밖에 없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B도 AAA 이래져 버리면 이건 원자 번호보다 질량수가 2배 큰 놈이고. 이해하니? 뭔가 하나 다르면 그 다른 애가 중성자라는 거예요. 무조건. 얘가 이럴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보세요.
B가 흠뻑히 작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B는 중성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보세요. 얘를 표현해 볼까요? 이겁니다. 누가 중성자야 여기서? 1이 중성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2번 3자리라고 표현하는 거죠. 봐요. 얘 둘 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해갑니까? 원자번호 A라 쓰고 A 플러스 B라고 질량수를 옮긴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걸 가지고 이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기율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뒷장에 가면 주기율표를 외워야 되거든. 외우기 전에 2번이 뭐고 3번이 뭐고 외우기 전에 이건 하나 알아두자. 봐라. 자, 맨 꼭대기에 가로줄에 몇 개 있냐? 도형이? 2개 있네?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도형이 몇 개 있나? 8개가 있단다?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볼 때 번호를 어떻게 보냐면 1번,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봐? 2번으로 봐. 아, 오른쪽으로 본다고 항상. 얘 몇 번일까? 그렇지, 얘 몇 번일까? 몇 개인지 세줘? 그래! 다시. 너희들은 20번까지만 배워. 알았니? 밑에 도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밑에. 아, 좀 간단하게 동그라미 할 거야. 이렇게. 밑에도 몇 개 있어? 세 번째 줄에도 8개가 있게 되는 거야. 이게 네 번째 줄이지. 네 번째 줄에 원소가 몇 개 있니? 2개 있어. 그게 몇 번일까? 20번인 거야, 얘가. 봐. 얘가 몇 번이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게 뭘 뜻하느냐? 아, 저렇게 전자의 숫자가 늘어나는구나. 양성자가 늘어나듯이 전자도 늘어나는구나. 그러면 저 원자 번호가 홀수라면 이거야. 홀수라면 아무래도 곱하기 2한 다음에 더하기 1 값이 질량수겠구나 라고 의심하는 거지 그냥. 짝수라면 곱하기 2겠구나 라고 의심하는 거야. 저거 예외인데 그러면 A 하나 빼고 하나 더하면 되는 거야. 문제는 17번, 18번이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거 접어두고 20번이 별표는 원자량이 얼마일 거다? 40. 그렇죠. 짝수니까. 19번 이 별표는 얼마일 거다? 39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 갔어요? 근데 내가 왜 이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잘 봐요. 얘를 세로줄 이렇게 얘기해요. 세로줄. 얘를 18족이라고 합니다. 주기율표 가면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봐요. 이쪽을 1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을 2족이라고 부르고 세로줄을 말하는 거예요. 얘를 3족이라 안 하고 13족이라 불러요. 이렇게. 3족부터 12족은 저 아래에 있어요. 20번 뒤로 21번 스칸디부터 쭉 있거든요. 자, 이것들은 몰라도 됩니다. 제가 주기율표에 가서 선생님이 다시 다 해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족을 쭉 쓰다 보니까 이 18족이라는 놈이 특별한 놈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줄에서 전자가 최대로 다 채워진 애들이 18족이에요. 첫 번째 줄에는 2번 헬륨이고요. 두 번째 줄에는 10번 네온, 세 번째 줄은 18번 아르곤이라는 뜻이죠. 저게 그
성질에 그 원자의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화학적 성질이 거의 없다. 비활성 기체라고 하는데 요렇게 알아둡시다. 지금은 안정한 뭐라고요? 전자 배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써있는 이 숫자만큼이 가장 안정한 전자의 숫자다. 모든 원자들은 저 전자의 숫자를 따라가요. 해봅시다. 12번 뭐예요? 12번? 12번은 전자가 몇 개 있다? 12개가 있어요. 맞죠? 그럼 그 12번은 누구의 전자를 따라가는 게 편할까요? 10번 따라가는 게 편하죠? 그럼 전자를 잃어야 돼? 얻어야 돼? 잃어야겠네요. 전자 2개를 잃게 되면 양성자 12개, 전자도 12개인데 전자가 10개가 돼버리면 플러스 2가가 되겠죠. 그럼 제가 그걸 한번 써볼게요. 자, 12번이 마그네슘이에요. 사실 얘가 짝쓰니까 이거예요. 질량수가.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쓴다는 겁니다. 보세요. 여기서 봐서 알고 있잖아요. 저래요. 그런데 얘가 이게 되고 나면 이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 딱 보고 유후 저 10은 중성자 이제라면 큰일 납니다. 저거 얘는 이온이에요. 양이온. 여러분들이 이온이란 말이 들어가면 어떤 숫자가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숫자를 따라내는 전자의 확률이 100%일 거예요. 여기서 얘가 따라갔죠? 아 이거 전자구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이거 하나는 양성자 하나는 중성자겠네. 그럼 이런 모양 만들 수 있죠. 12번 이러면서.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온이 됐을 경우에는요 전자의 숫자가 변한다는 걸 명심해야 되고요. 알았죠? 그거를 빨리 풀어내야 돼. 이거 틀리는 애들 없다니까 여러분들. 이거 틀리는 애들 없어. 좀 더 독학한 애들도 맞춰요 이거. 그런데 얼만큼 빠르고 정확하냐 이렇게 풀리면 금방 풀립니다. 알겠어요? 상상하지 말고 벤자그램 딱 그래서 놓고 풀면 그냥 풀립니다. 아셨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동위원소 보세요. 자, 동위원소의 정의가 뭐냐? 여러분, 제가 아까 17번 염소가 예외라고 했는데, 여러분 17번 염소는요, 우리끼리 그냥 하는 룰에 의하면 35 이러면 좋잖아요? 35.5예요. 다른 것들과 다르게 정수인데 얘는 꼭 소점 하나 붙여줍니다. 저게 왜 그런지 지금 이 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동위원소라 하면 원자 번호가 같고 이거예요. 중성자 수가 다르다. 무슨 말이냐? 질량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원자 번호가 같고 중성자 수가 다르다. 알았지? 이걸 똑같이 한번 해볼게. 봐봐. 어떤 현상이냐? 이런 현상이야. 봐봐. 자, 저 빗금치는 누굴까? 핵이지, 핵. 내가 너무 크게 그린 거지만 쟤는 중성자야, 양성자야? 고민하지 마. 지금 주변에 조그맣게 점으로 찍힌 게 누굴 것 같아? 전자지. 그럼 개수만큼 뭐가 존재해야 돼? 양성자가 존재해야 되는 건 알고 있잖아.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라고 쟤. 저 빗금친 건 무조건 양성자라고. 다음 봐봐. 니네가 고민해야 될 건 얘란 말이야.
얘만 써 있으면 이 흰색이 양성자인지 피금친 게 양성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쟤가 있어야 아는 거야. 다음. 이건 알 수 있지. 전자가 하나인데 빗금친 게 하나잖아. 저게 양성자란 얘기라고. 이해가니? 자, 우리는 얘를 뭐라고 적어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잘 봐라. 이 끝이다? 왜? 중성자가 없어서. 이해가니?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내가 한 병을 파놓으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 원소는 모두 중성자가 있다. 이렇게 없어도 돼. 쟤처럼 수소처럼. 저게 예외야. 다음. 얘는 어떻게 표현될까? 이렇게 표현될까? 얘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1번 수소 1. 얘는 1번 수소 얼마? 2. 번호의 2배수. 얘는 뭐라고 쓴다고? 3.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렇게도 쓴다고. 중수소라고. 디테리움. 주로 중수에 많이 담겨 있는데 바닷물에 많아.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봉을 식히는 데 써요. 저게. 끓는 점이 물보다 훨씬 높아. 왜? H2O는 18이겠지만 이 H2O는 22가 되거든. 한 20 정도 되겠다. 20 소리. 그지? 두 개가 합쳐지니까. 그 다음 얘는 이렇게 불러. 삼중수소라고 하거든. 거의 자연계에 존재하기가 어렵지. 그렇다면 봐라. 이 동위원소라고 하는 애들은 첫 번째 원자 번호가 같다. 그러면 이것도 같을 거 아니야. 그지? 화학이 뭐의 학문이라고 했지 아까? 그러면 전자수가 같으면 무슨 적 성질이 같다?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있잖아. 이해 갔지? 원자 번호가 같다는 뜻이 이 뜻이라고.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구나. 이해 갔니?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 무엇인데? 예를 들어서 무생무치 기체가 된다든가 산소로 나온다든가 이런 것들. 알겠니? 그리고 전자를 잃기 싫다든가 뭐 전자를 얻기 쉽다든가 이런 것들이 화학적 성질의 전자의 움직임. 두 번째, 질량수가 다르다. 질량수가 다르면 중성자 수가 다른 거죠. 그러면 물리적 성질이 다릅니다. 물리적 성질이라는 게 뭐냐면 녹는 점, 끓는 점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좀 높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 동위원소 무난하죠? 별로 어려울 것도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바로 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1번 수소 같은 경우 얘가 99.99%고요. 얘가 0.0001%, 0.00001% 그러니까 2나 3의 질량수가 저 1에 영향을 거의 못 줘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수소는 그냥 1 이러고 배우고 마는데 얘들은 좀 다릅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보세요. 같은 7번 CL이거든요.
하나가 이래요. 하나가 이래요. 됐어요? 자연계의 존재 비율이라고 합니다. 얘를 75%, 얘를 25%라고 잡죠. 이러면 얘를 35라고도 못하고 더더군다나 37이라고도 못해요. 그래서 화학자들은 어떤 화학 반응식이나 양적 관계를 설명할 때는 얘를 평균값을 쓸 수밖에 없는데 시험 문제 서술형으로 나온다. 자, 보세요. 학교 서술형 이들의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법. 전체 100% 중에 35짜리가 몇 프로라고요? 75% 더하기 37짜리가 몇 프로라고요? 25% 해서 계산하면 약 이거 나와요. 이렇게 써야 학교 서술형은 다 밀접해. 알았니? 자, 그냥 저는 평범한 게 싫어요. 교무실에 잠깐 한번 끌려가더라도 이렇게 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애들이 푸는 게 요거야. 존재 P 3대 1이잖아. 맞지? 그러면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35짜리가 비율이 3이고 37짜리가 비율이 1이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같으면 이렇게 쓴 애는 100점 주겠다. 씨. 더 멋있게 한 거잖아. 그치? 근데 끌려가. 너 이렇게 쓴 의도가 뭐야? 야, 저거 약분해서 수학 시간이야 지금이? 뭐 이러면서 이제 으름장을 넣으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 동그라미 치고 어떤 사람은 답하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 억울해도 이렇게 하세요. 모의고사를 풀거나 실전에 갈 때 이렇게 풀었다가 병신 소리 들어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봐요. 수능형 풀이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균 원자는 구하잖아요. 공식이 아니라 35짜리, 37짜리를 씁니다. 써요. 3대 1이야. 그럼 얘와 얘 사이가 전체 몇 칸이다? 4칸입니다. 전체. 알았어요? 전체 4칸이에요. 3대 1이니까 딱 중간이 얼마니? 36일 거 아니니? 얘가 많지? 이쪽으로 3을 넣는 거라고. 이쪽 1이고 이거 35.5잖아. 끝이야. 이렇게 푸는 거야. 알았니? 예를 한번 들어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봐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암산도 된다. 자, 10짜리가 있고 11짜리가 있는데 알겠니? 얘가 20%고 얘가 80%야. 얘 평균 원자는 얼마겠냐? 그래. 얘는 큰 데를 가야지. 왜 어떻게 굴러 내려가니? 무슨 말이냐면 봐.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1이잖아. 1대 4잖아 이거. 그럼 몇 칸 나누겠다? 5칸 나눠야지. 5칸. 그리고 얘가 많잖아. 80%. 이쪽으로 4를 잡아야지. 이렇게 한 칸당 0.2니까 이거 10.8이지 뭐. 뭐만 이해 갔어? 시험엔 근데 이것도 기억에 하나 나오고 나머지가 나오는데 확률이 나온다. 확률. 여러분, 생명과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어딘 것 같아요? 유전입니다. 유전. 특히 자기가 여러분 확통이 필수 아니죠, 여러분들. 아, 더러워요. 저는 확률을 못하겠어요. 이런 애들 있어요. 그런 애들이 여기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계에 온 친구들 수학을 너무 사랑해서 온 친구도 있겠지만 아버니 사기당했다는 친구도 있잖아요. 야, 이 수학 왜 이래? 나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거까지 맨날 1등급이었는데 2학년 되니까 작살나네. 이게 뭐지? 정신 못 차리겠네.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네가 한참 니들이 사랑했을 수학의 시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과학에서 쓰이는 수학은. 알았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학이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뭐 기하학을 가르치고 그지? 확통을 가르치고 이런 건 아니잖아.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내 말 들어봐니? 자, 우리는 확률 문제를 여기서 다뤄야 되는데 문제가 17번 염소가 35짜리가 있고 17번 염소가 37짜리가 있는데 얘가 75%고 얘가 25%래. 자, 이래놓고 얘를 만들겠대. 염소 기체를 만들겠대. 그럼 저걸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분자량의 종류가 몇 종류가 될까? 잘 봐. 얘와 얘가 만나면 얼마겠냐? 70. 다음 37과 37이 만나면 됐지? 이젠 경우의 수는 둘이 번갈아 만나는 거야. 여기 중요한 게 봐라. 중요한 거. 이게 얼마지? 이거잖아. 72가 이런 애만 있는 게 아니라고. 확률은 위치 확률도 있단 말이야. 누가 먼저 오는 37짜리 오고 이렇게 되는 경우도 확률을 구해줘야 돼. 자, 이제 확률을 구하는 거 봐봐. 이거 존재비가 몇 대 몇이라 했어 얘들아? 3대 1. 그러면 35짜리가 나올 확률은 얼마라고? 4분의 3. 전체 4 중에 3이잖아. 얘가 나올 확률은? 아씨. 굉장히 터프하게 했는데 많이 밀려났나요? 4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럼 얘 확률은? 얘가 나올 확률은 뭐예요? 확률. 이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얘가 나올 확률은요?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가 나올 확률은요? 얘가 나올 확률은? 그 둘을 더하는 거죠. 이렇게 할 바에는 알았습니까? 이 확률을 구한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이래서 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얘 얼마 떠요? 얘는요? 얘가 이렇게 뜰 거예요. 맞겠습니까? 자, 너희들한테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여러분, 얘 평균 원자는 얼마 떴죠? 평균이. 35.5. 그래요. 평균 원자는 35.5 떴어요. 그러면 얘 분자량 얼마예요? 70. 그러네요. 얘는 이겁니다. 결론.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 C1토예요. 알았어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애들은 70짜리, 74짜리, 72짜리밖에 없어요. 저건 없는 거예요. 그럼 저걸 왜 쓰냐고요? 이걸 따로따로 다 쓸 불편을 없애려고요. 저렇게 평균값을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오차가 좀 나더라도 계산은 빠르겠죠.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장난을 칩니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X라는 동위원소가 있어요. 그들의 자료를 보니 X2가 있거든요. 이 분자량이 이렇게 뜨더래요. 그리고 세로축은 확률 상대값이에요.
하나가 9, 6, 1 이렇게 뜨더랍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찾는 거죠. 일단 보세요. 분자량이 몇 개 떴어요, 지금. 분자량의 종류 빼기 1이 동위원소 종류예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분자량이 지금 3종류가 떴잖아. 빼기 1 하면 2개. 다시 말해서 동위원소는 지금 2종류라는 얘기예요. 이걸 이들의 분자량 종류로 알아낸다. 동위원소가 2종류이어야 이렇게 분자량이 3종류 뜬단다. 알았니? 두 번째다.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2로 나누면 동위원소 원자량을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거 x2잖아. 그럼 x 하나는 적어도 몇? 35짜리고 얘는 74잖아. 하나는 얼마다? 이렇게 찾는다고. 이해 갔어요까지? 두 번째. 그럼 70은 이거 확률 곱하기 이거 확률 아니야? 맞지? 여기서 봤잖아. 35짜리 확률을 곱한 게 9라는 거 아니야? 루트 씌워봐. 확률이 3이라는 뜻이야. 37짜리 곱하기 37짜리가 이거 아니야? 확률 1. 루트 씌워봐. 이렇게 된다고. 이해 갔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볼게요. 이게 마지막이야. 잘 봐야 돼. 여기 정말 한번 보면 절대 이 단어는 니네 알지? 내신 100점 맞으면 선생님이 상품을 준다는 거. 얼마짜리? 깜짝 놀랐죠? 5,000원 아니에요, 여러분.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5만원짜리 겁니다. 제가 거의 작년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고사 이쪽 단원 있죠? 120 나왔어, 120. 2단원 그렇게 애들이 많이 맞았어. 근데 1단원 쪽은 20 정도. 어려워요, 1단원이. 알잖아, 니네 농도까지. 근데 학교에서 시험을 되게 쉽게 내면 맞아요, 금방. 작년에 서대전공부애들한테 싹 뜯겼어요, 제가. 아, 네. 야, 그거 봐. 니들이 봐도 다 100점 맞는다. 자, 보십시오. A라는 동위원소 물질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하나가 얼마인가 봤더니 158이래요. 하나가 160, 하나가 162입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여기 확률의 상대값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A는 동위원소가 몇 종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2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A2가 3종류가 떴잖아요, 지금. 그럼 하나는 얼마다? 79. 이걸 2로 나누면 됩니다. 또 하나는 얼마다? 80. 이걸 2로 나누면 돼. 가운데 건 아무 상관없어요. 얘 둘이 합친 거니까. 얘들 확률 몇 대 몇일까요? 1대1. 맞아, 이거 1대1입니다. 왜? 이거 루트 씌워야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면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럼 얘들 평균 원자량 얼마예요? 80. 그래요. 79, 81 사이 뚝 잡으면 되잖아요. 이게 끝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알았니? 그런데 여기 이제 미지수 AB가 들어갔을 경우가 문제인 거예요. AB가 들어가면 그 확률을 막 곱해야 돼. 그게 2년 전에 수능에 나왔고 애들이 곱하다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계속 곱하다가. 농담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왜? 미지수가 있으니까 이건 알고 있는데 갖다 곱하는 게 귀찮은 거지. 안 해봤고 두려운 거야. 똑같아요. 알았어요? 그런 걸 가지고 너희들이 푸는 거야, 이쪽 장이. 얘들아, 뒤에
문제들이 쭉 있는데, 여튼 이번 주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75초까지 시험을 보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기까지